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으로요. 이재경 광운대 겸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오른쪽으로 김광덕 한국일보 전 정치부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간 시점이었는데 진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저희들이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각 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오찬을 가졌어요. 형식부터 모든 내용들이 파격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장소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당황하시네. 오늘은 제가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 모습 보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서로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형식도 파격적이었는데 대통령이 통상 이제 보면은 다들 이제 자리에 착석하고 나면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늦게 나타나듯이 또 하고 나타나서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다 허리도 많이 숙여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네. 예. 정말로 그 격식 자체를 파괴를 했고요. 예. 전에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이 먼저 딱 기다리시면서 일일이 맞이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선 또 국민들이 원하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테이블 자체를 라운드 테이블로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무슨 특별히 대통령이라고 전임 대통령들처럼 특별히 대통령석이 표시날 만한 그런 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또 아마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굉장히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된 걸로 시간도 한 40분 정도 더 추가돼서 한 2시간, 2시간 반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한 10시간 가까이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후식도 이렇게 또 나왔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내용을 평가하는 야당 원내대표들이 보통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나고 나면 나와서 서로 목소리가 다르고 다 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평가도 거의 같고 목소리가 다르게 안 나왔다는 점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이제 검토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눈썰미 좋으신 시청자분들이 다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김 부장님도 청와대에 이제 출입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명찰, 이름표를 달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누군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끔 대통령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원내대표들이 전부 다 안 달았어요. 네, 요번에 저도 출입 기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이름표를 달지 않은 거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소위 말해서 장관들까지도 이름표는 아니더라도 이게 공무원 폐찰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비서실장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들어갈 때 본관 같은 데 들어갈 때 검색대를 지나거든요. 그런 경호 목적도 있고 또 대통령이 상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름표를 떼고 만났다는 데서 저는 제일 눈길을 다가온 거는 바로 그 점이었고 바로 그걸 보면서 과거에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계급장 떼고 토론합시다. 라고 말한 소위 이름표를 떼는 게 계급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첫 번째 탈권위 소통 행보라 그래서 야 이거는 대단한 거다 하는 것 중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도 사실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들인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아까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도 과거에도 라운드 테이블들 하기도 하고 마주 앉아서 하기도 하고 다 있는데 하여튼 이름표를 떼고 만난 건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표 떼는 것도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예.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이거는 경호 관례상 항상 이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경호실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변화가 없이 그냥 진행되어 왔는데 예. 심지어 탈권위를 굉장히 지향해온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 이름표를 달고 이렇게 항상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변화를 가려면 대통령이 경호실장한테 직접 예. 이번 이건 이렇게 하자 이런 거고 어떻든 이번에 뭐 변화 중에 이름표 달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대통령이 아까 말했지만은 예. 미리 와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대통령이 늦게 입장하는 예. 경우가 대다수인데 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든 호스트로서 손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 미리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거 이 모습은 굉장히 괜찮았다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노 변호사님 보면은 참 악수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기 취재 나갈 때 이른바 청와대 풀기자들하고도 이렇게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는 게 그러니까 어떤 권위주의적인 내가 주인이고 당신들은 손님이다, 객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한 가족 같은 느낌,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네가 먼저 와서 인사해라 이게 아니고 예.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 이런 자세를 항상 견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예. 들려오는 에피소드를 들어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본인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전에 나왔던 장면 중에 청와대 직원들은 비표 안 달아도 된다.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뭐 5당 원내대표들하고야 당연히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뭐 예. 사실 뭐 명찰이든 이런 건 안 달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직원들은 비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누군지 다 안다. 이 예. 말씀이 얼마나 그분들에게는 정말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부러 어떤 그 고위층 관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우리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당신을 알고 있으니 그리고 예. 당신이 그동안 수고한 것을 너무 내가 감사히 여기고 있으니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잘 되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취임한 지 한 열흘 가까이 돼가는데 뭐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지금 팬덤 현상이라고 불릴 그렇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 또 칭찬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행보를 보니까 계속 이제 화제를 몰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입었나, 명찰을 찾나 안 찾나, 넥타이는 무슨 색깔이었나, 저 넥타이는 뭐 어떤 넥타이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관심이 가는데, 저 넥타이도 이제 인터넷에 뜬 거 보니까 5만 원 상당 정도,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독도에 이제 우리 감치라고 있었잖아요. 그걸 형상화한 넥타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네티즌들이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래요. 그만큼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파격적인 행보는 이제는 권위가 아니라 함께 해주는 그리고 나의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때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정말 심어주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대통령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대통령 만나기도 어려웠었고 대통령 같이 밥 먹는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사실은 그동안의 뭐 회담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권위주의였고 대통령이 또 기자들이 질문해도 거의 뭐 딴 얘기를 하거나 거의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불통의 현장들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먼저 나와서 기다려주고 또 상석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뭐 이 명찰도 그렇고요. 그동안 보였던 뭐 셀카를 같이 찍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새로운 정말 신선한 모습이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5년 내내 그리고 또 앞으로도 다음 정권 가도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이런 관행들이 정착이 돼야 될 거고요. 국민들이 아마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 특히 젊은 그런 분들이 더 뭐 넥타이부터 대통령의 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의도된 연출 아니냐 이렇게 조금 이제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저는 파격적인 탈권위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구나.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좀 소탈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마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내온 이 인삼정과도 상당히 좀 화제가 됐는데 참석했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캐비어라든지 막 고급 요리가 안 나오고 평범한 한식이 나오고 또 이제 후식으로
우리 여사님이 직접 만든 인삼 정가가 나와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소박해요, 그렇죠?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말을 했죠.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다 자택을 개방해서 거기 사모님 되는 사람들이 그 손님들을 항상 불러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정치가 삭막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하는 부분이 없었지요. 그리고 청와대는 가게 되면 거의 야당 대표들은 유서 써놓고 가는 심정으로 뭐 수염도 안 깎고 간다거나 적어 가서 일방적으로 잃는다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내주부터 이 장관하고 총리 이런 부분에 대한 청문회 임명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상대방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면 아무래도 웃는 얼굴을 보고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단수가 높아졌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요. 아까 그 표찰이나 비표를 달고 가는 거는 당신보다는 내가 높다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굳이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수석 얼굴을 다 아는데도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대통령 앞에서 표차를 달고 간 것은 여기서 표차를 안 다는 사람은 대통령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용도지. 뭐 누구를 인지하거나 보안 때문에 그러는 것도 그렇겠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야당 그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옆에 보니까 임정석 비서실장도 또 안 찼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뭐 저런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죠. 이제 저런 어떤 부분이 내용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컨텐츠에서도 노력을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탈권위주의 시대로 이제 좀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파격적인 행보가 좀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형식만 이렇게 탈권위 소통 이게 아니라 이제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야 5당 원내대표 이 회의 내용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게 공통된 얘기예요. 직접 한번 좀 얘기 들어보고 저희들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또 어떤 파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구조적이었던 문제, 또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이런 업무 지시보다는 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국정공백이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대선 당시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급한 대로 행정 조치를 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5.18 기념식에서 개헌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산적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 그래서 개헌을 미루었는데 개헌하시겠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각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은 각 당이 이견 없이 조속히 함께 실현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다른 당대표들에 의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홍 선생님,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 이 대통령제 시가 이제 정착된 이후 대통령과 이렇게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저렇게 공통된 목소리로 좋은 결과였다. 이런 적이 없었죠, 거의? 거의 없었고요. 안 만나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었을 때 억지로 서로 마지 못해서 만나거나 안 그러면 충돌하고 있는 현안이 있어가지고 그 현안을 가지고 사실상 답도 없이 결렬덱을 애정하고도 각자 자기 진영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 취임 초에 바빠서 연락을 안 해도 왜 안 만나느냐 한 두세 달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는 분위기인데 선제적으로 저렇게 해서 만나고 무슨 이 권위나 이런 부분을 낮추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 부분은 공연히 정치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무시하는 듯 보여서 또 엉어리가 져가면서 이런 부분보다도 초반부터 마음을 연 듯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요. 본인이 또 할 부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다 해요.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을 앉힌다든지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다든지 또 어제 보면 헌재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한다든지 또
또 대법원장을 또 어떤 칼라가 있는 분을 한다든지 인사나 이런 부분에 할 거는 다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공격의 칼날이 무디어지거나 또 공격할 명분을 찾기가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상투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이 안 드는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잘 함으로써 진짜 돈이 될 만한 부분은 챙기는 짭짤한 부분은 챙기는 그런 어떤 부분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잠깐 이제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문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에 굉장히 놀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찬 회동에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국회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레파토리였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각 당 원내대표랑 대표들이 쭉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공통된 얘기를 좀 하고 여야정 뭐 협의체를 만들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대단히 수평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말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위기 상황, 국정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야당이나 여당의 뭐 원내대표나 대표와 함께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대통령의 그런 국정 어젠다를 실현할 때 사실은 회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리는 사실은 직접 자청해서 그것도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1년 넘어서 1년 4개월 만에 자리가 이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초청해서 했고요. 그 형식도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협치의 의지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하고요. 사실은 답변을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과거에 보면은 사실은 좀 불편한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갈등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굳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화를 보면 문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개헌의 문제라든가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대부분 다 소통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거나 또는 소탈하고 격의 없이 자유한국당 조문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쓴소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거는 다 했지만 기분 좋게 나왔다. 결국은 이것은 정말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본 틀들, 신뢰를 쌓았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문 대통령과 또 청와대가 보여줄 자세를 보여줬고요.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된다면 협치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 국민이 그동안 이제 바라던 어떤 정치의 모습이 약간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좀 갖게 만듭니다. 통합 또 협치를 하겠다는 약속이 좀 끝까지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많이 놀란 것 같은데 개헌을 약속을 했어요. 5.18 기념식에서 잠깐 이제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가 어제 자리에서는 이른바 선거부제까지 포함되는 정말 진짜 개헌 대통령 이제 임기 포함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라 그 원내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할 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무언가 먼저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형식으로 원래는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식이 아니었고 얘기를 그냥 소탈하게 합시다라고 한 다음에 나는 개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꺼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개헌에 대한 강력함, 즉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원래 있다. 강박관념적으로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뭐 제대로 잘 협치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권력을 좀 나눠주겠다. 조금 그 제왕적 집권 형태인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그런 얘기는 후보 시절에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고 그러니까는 야당 대표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수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놀랐어요 야당 대표들이. 그래서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후보 시절에는 그런 말 할 수 있어도 대통령 돼서 그런 말 사람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 국민에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같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전에는 이제 선거 공약으로 개헌 얘기를 많이 이제 약속을 했다가 막상 대통령 되면 그냥 5년 쭉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는 잘 안 하고 또 임기 말에 가면 또 차기 대통령 유력자는 또 개헌하기 싫어하고 이런 게 우리가 통상 봐왔던 건데
취임 초기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약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4년 중임제가 될지 또 선거구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헌의 물꼬가 튑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런 행보 때문에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왜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젊은 참모들 청와대 비서실을 젊은 사람들로 포진을 시키고 오히려 총리나 이런 경우는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로하신 이런 분들로 하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젊은 참모들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소통에 목말라 있다가 이 굉장히 단비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예, 야당 의원들조차도 너무 잘해서 무섭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5.18 기념식에서도 사실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5.18 기념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5.18 기념식 모습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 흘러가는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예, 전날 뭐 유족들 또 참석자들만 운 게 아니라 이제 TV를 통해서 문 대통령 우는 것을 본 사람들 다들 가슴 뭉클하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37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아마 아마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나게 하는 37세 된 유족 따님 5.18 둥이라고 불릴 수 있죠. 가슴 아픈 절절한 사연을 들으면서 모두가 아마 시청하는 분들도 국민들도 굉장히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이분 이제 지금 추모사를 읽었던 이분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광주로 오다가 그렇죠. 오시다가 유족이 이제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안 죽었을 거다라고 그 가슴 아픈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그건 그 말을 본인이 안 태어났고 태어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거를 방해하고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했던 그 신군부 독재 세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특히 이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나 하면 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의 염원이었던 이물면 행진곡을 모두 함께 재창했던 부분으로 상징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완의 진상 규명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런 의지를 같이 유족과 국민들하고 함께 공감하는 걸 대통령이 의지를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5.18을 역사의 반석 위에 제대로 올려놓겠다라고. 그러니까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역사의 중심에 오롯이 세워놓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전명했고요. 특히 여전히 지금 미진하게 지금 전두환 씨가 계속 본인이 발포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발포 책임자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헬기 사격격 탄흔이 최근에 또 발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당시의 행불자들 안매장 의혹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밝혀내고 진상을 규명할 때 명실상부하게 5.18이 제자리를 찾고 역사 속의 중심에 오롯이 설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매우 큰 기념식 의미가 있다. 그렇게 추모사를 하고 돌아가는 유족을 이제 자리에 있다가 이제 나가서 불렀는데 그냥 못 들었는지 그냥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경호원이 이제 알려줘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역대 대통령이었다면 보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족인 김소영 씨가 이제 그런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아픈 세월을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사실은 그날 국민들의 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SNS에 온통 온 국민들이 세상에 정부의 기념식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다라면서 다들 지루해요. 원래 기념식. 그렇습니다. 정부 기념식이 지루해한데 저 5.18 기념식.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그 유족의 아픔을 안아주고 또 그 아픈 사연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줬다는 것. 다시 말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이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줬다는 것. 그 부분이 결국은 그 광주 분들이 그동안에 사실은 뭐 호남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하는 선거 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한들이 풀리면서 결국은 앞으로 그렇다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격 그리고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해서 정부의 그런 위치와 위상에서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있던 장면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신뢰와 또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5.18 기념식은 37년 됐지만 앞으로 남은 그런 모든 해마다 그 상황마다 더 큰 기대를 갖게 하고 또 많은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유족들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도 사실은 이제 파격적인 그 행보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무대에 다들 앉아있으면 무대 옆쪽에서 이제 슥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뭐 앞에서부터 한 300m를 직접 걸어갔고 또 옆에 있던 우리 시민들 또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외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분 이렇게 경호 절차도 좀 완화가 돼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모습도 그렇고. 진짜 많이 다 바뀌었어요. 정부 기념식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비표를 받아가지고 그런 받은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고 또 이제 전부 다 파란색 물결이 다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도 원래는 그 문을 통해서 입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정말로 걸어서 아까 말씀하신 300m 걸어서 그렇게 정말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 자체도 중요했고요. 또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구급차가 와서 경호 차량이 비켜줬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차량들이 옆으로 다 비키고 구급차가 먼저 지나가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배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구급차가 오면 내 차가 아무리 그러니까 아주 급한 거 아니라면은 비켜줘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지킬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조금 걱정했는데 지난번 그 5.18 행사 때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기에 참석만 하면은 숨을 못 쉬는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그날도 그렇게 숨을 못 쉬니까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대통령이 마침 이제 떠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옆으로 10대가 다 경호 차량이 비켜주고 경호원들이 나와서 200m가량을 그 차를 이렇게 같이 해서 그분이 제대로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바로 너무 당연하지만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유공자분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에서 7,000원짜리 육회 비빔밥을 드시면서 또 여러 가지 그 행보를 하신 것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메시지가 뭔지를 다 알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대통령 경호 차량은 이제 한 시속 80km 속도는 계속 유지해야 이제 경호상 이제 그게 규칙인데 그것도 파괴하면서까지 구급차를 먼저 보내고 또 보통 이제 기념식 참석하고 나면 그 지역 유지분들하고 또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식사하기 마련인데 7,000원짜리 이제 육회 비빔밥 그 유족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소탈하게 드시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주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러니까 진짜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려 87%예요. 국정 운영에 대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7% 넘고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5%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할 것이다. 기대감이 높다. 그게 이제 근데 일주일 동안 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한 거라고 봐야죠. 87%가 나왔고 이건 갤럽 같은 기준으로 과거 역대 대통령들 조사에 비하면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80%대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치로 나왔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고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뭔가 반면 교사로서 더욱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제가 보기에 이 탈권위 소통 행보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취재를 했던 경우를 볼 때 그때 많이 했던 거를 옆에서 또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지켜보면서 아 저거는 내가 할 때는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좀 진전시켜야겠다 하는 거를 또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좀 진화된 형태로 박근혜 또 정부에는 반면 교사로 아 저거 하던 거는 좀 거꾸로 다르게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하는 모습도 옆에서 바로 봤고 또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도 다 봤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만 싹 모아가지고 그 반대로만 하면 그거에다가 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런 외국 정상들의 이 소통 행보 그런 긍정적인 이런 것들도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 모범생 같은 식으로 배우는 자세로 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일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광덕 본부장님 말씀에 좀 하나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열흘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저런 탈권이 진짜 국민과 눈높이 맞추는 행보의 특징 중에 저는 이걸 꼭 강조합니다. 되게 연출되거나 이벤트가 되거나 기획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 차원에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가방에서 필기도구를 꺼낼 때까지 같이 무릎을 낮춰서 그렇게 하는 저런 장면은요. 그건 누가 연출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말 중에 정책적 준비나 인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저런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 낮은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준비가 저는 돼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통령을 제대로 할 준비를 갖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여론조사 부분도 갤럽 부분 보면 아주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전체적으로 지금 87%면 동일 기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입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이상의 행보를 본 가운데 평가였던 거고 특히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TK 지역에서도 76%가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보수를 자칭하는 분들에서도 한 70몇 % 이상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이런 점에서 저는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연출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대통령이 좀 좌우를 떠나서 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대통령이 좀 잘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또 대한민국이 좋은 거니까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날 5.18 기념식 날 안철수 전 후보도 왔어요. 근데 이제 뭐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 뒤쪽에 이제 일반석에 앉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얘기할 때 이제 25번의 박수가 이제 이 객석에서 나왔는데 안철수 전 후보는 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 자리에 죄송합니다. 가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의원이거나 정당의 대표라서 그래도 상석에 있다 하면 갈 수 있는데 또 보통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선에 패배한 뒤에 곧바로 한 일주일 만에 저런 형사에 가서 그것도 일반석에 앉아서 있었던 예는 아마 우리가 처음 구경할 부분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박수를 받는 부분도요. 이전에 워낙 비정상적이라서 적어도 한국적 수준 정도에 와서 이루어져야 될 행태들이 청와대나 대통령, 정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도 결국은 저렇게 하는 부분이 정치를 하겠다면 매우 그냥 상식적인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존 맥케인이 상원 의원이었는데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지고는 곧바로 며칠 있다가 의정 활동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해외로 출국을 한다든지 정치 보복을 피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부 분란 사정 때문에 이렇게 잠깐 이선 후퇴를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상식들이 상식으로 이제 오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8%, 그리고 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같이 8%.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24.2%를 득표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다시 이제 옛날 홍준표 후보 출마할 때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당과 이 바른정당이 7%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야당 지지율이 너무 낮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요. 어느 시점이 가게 되면 야당들이 집결하게 되고 또 인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임기 초에 벌어지는 허니문 효과라든지 일종의 이 임기 초에 어떤 이 소통 행보를 다른 정권들도 가져가서 뭐 70%대 지지는 됐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언젠가는 또 약발이 다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적대 진영을 어떻게 더하는가, 인사를 얼마나 이렇게 이 탕평적이고 소통 인사를 하는가, 또 그런 어떤 이 공약들을 얼마나 지키는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이래 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퇴임할 때도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퇴임했으니까 또 우리도 또 그런 대통령이 좀 나오기를 좀 하면 쪽에서는 또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 이 지금 5.18 광주 이제 이 민주화 운동 기념식 과정을 좀 보면서 호남에서 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오게 된 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표 시절인가요? 지지율이 5%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대로는 이제 총선을 못 치른다 이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거는 호남은 항상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한가 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로 상징됐지만 그 이전에 보면 호남의 본거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교동계 그런 부분과 또 친노,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한 이후에 호남이 항상 고민을 해왔던 계속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는 동교동과 안철수를 선택했고 또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호남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쏠려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겪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제 국민의당이 정당 존립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굳건히 해갈 수 있는가 하는 지금 숙제가 남아 있겠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뭔가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라는 이제 태도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데 딱히 비판할 걸 찾지 못해서 그런지 칭찬하는 박지원 의원도 이제 칭찬하는 목소리를 트위터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네, 박지원 전 대표는 계속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실제로 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서로 좋게 잘 지내자 하는 그러한 소위 덕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어저께 보면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보면은 협치를 위한 어저께 첫걸음이 잘 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첫째 제일 중요한 건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이 첫째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협치는 일종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는데 어저께 야당이 어저께 또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된 거는 야당이 어저께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발언을 별로 안 했어요. 요즘에 거론할 사항이 별로 없는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어저께 거론한 거는 어저께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검찰총장을 국회 임명동의를 하자라고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인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받아 넘겼는데 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점을 많이 거론했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업무 지시 1, 2, 3, 4, 5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는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 개혁에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 우리 야당하고 국회하고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톤이 낮은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협치가 이렇게 첫걸음을 띄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각 당 정치권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는 사실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공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행보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주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행보 모아봤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아유, 그날 제가 대통령 부인이 돼서 왔으니 얼마나 저는 좋죠. 축하합니다. 여전하신 얼굴로 계셔서 좋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어디 앉으면 될까요? 밖에 계신 분들은 지지자분들이고요. 아픈데도 오시고 사모님 왜 이렇게 사진 찍으셨나요? 조금 앉아주세요. 아우, 당선되고 나서 매곡마을에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나들이 했습니다. 그날 돼지머리 고기를 너무 조금 해갖고 많이 섭섭해 하셨다는 얘기를 몇 년이 지난 그때 돼지머리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뭐라고 써줄까? 뒤에 모여 계시면 건강하게 잘 쓰겠습니다. 고맙다. 언제나 같이 잠시만요. 이름이 뭐니? 이야, 그래 잘 커라. 우리 아부터. 예, 노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상도 되게 푸근하시고 워낙 예. 성격이 소탈하시고 예. 막 그 친화력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예. 그 위기 때문에 나타난다 김정숙의 요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이번에 행보를 보게 되면은 그 마을 회관의 경로당에 먼저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돼지머리 고기 부족했었다는 말을 기억해가지고 오늘까지 가서 얘기를 하시고. 예. 또 독립유공자 집안의 그 며느리인 김양강 할머니한테 도다리 쑥국을 직접 끓여주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배려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몸에 배신 것 같다. 그리고 예. 본인이 또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5년 후에 돌아올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본인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당신의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김정숙 여사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부창부수로서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뭐 주말마다 호남을 내려가서 이른바 이제 그 호남 표심을 다진 것도 좀 그렇고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했을 때 인삼정가를 또 인삼정가 내고 손편지까지 써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게 포장까지 해서 나중에 가실 때 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잠깐만요. 그 10시간 동안 인삼정가 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인삼하고 꿀하고 대추를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같이 끓이는 건데요. 10시간 동안 직접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요. 손편지도 사실은 쓰려면은 되게 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직접 쓰셔서 조각부에 같이 섞어서 넣으셨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감동을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당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예. 한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하도 이제 지도부 흔들기가 이어지니까 다 지도부를 초청해가지고 2015년에 밥까지 이제 직접 해드렸는데 저런 것들이 문 대통령의 행보를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해주고 있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그 안사람, 그러니까 이런 표현해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사람이 그 내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그 큰일을 하는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사소한 내 숨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딱 먼저 챙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인삼정가도 매우 놀라웠지만 2015년에 그 민주당 대표 시절에 워낙 그 당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당신이 그때 같이 기거하던 그
구기동 자택이죠. 그쪽으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직접 뭐 전복 요리도 하고 또 뭐 소고기 버섯도 뭐 그 소고기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이랬다는 걸 들어봤는데 영분이 되려면은 요리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5년 내내 이제 저런 적극적인 내조, 또 이제 본인이 또 영부인이니까 영부인으로서의 그렇죠. 어떤 소탈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 정말 뭐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유경수 전 여사 못지않게 국민적 국모로 또 나중에 추앙받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과거와는 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대화 시대에 누군가가 뭐 국모다 그런 개념은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친근하고 따뜻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영부인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표현을 한다면 정말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부인 또는 그 부인의 그 남편 다 잘하고 국민들께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저는 대통령 영부인은 훈련되지 않은 정치인이다. 사실상 역할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든가 당대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사실은 인권변호사 활동과 그 이후에 정치인 행보를 통해서 많은 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기에 그렇게 시민들과 직접 손잡고 따뜻하게 눈물도 흘려줄 수 있고 그런 정치적인 훈련이 됐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어떤 영부인보다도 환하게 웃고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장점인데요. 자칫하면 저것이 정치적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라든가 이런 참모진들이 이 김정숙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가족들이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정부도 가족들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고 또 영부인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그러면서도 또 시민들과 함께 소탈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동안에 뭐 여성 또 보육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본인 생각하셨으니까 문화라든가 여성 보육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대신에 그런 혹시라도 자칫하면 그런 부분이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정말 참모진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보필하고 또 영분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뜨겁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바로 보육의 문제, 그 육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실지 또 정말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뭔지를 당신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식의 해법을 제시해 나갈지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역사에서 리더가 시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대가 리더십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난세가 영웅을 저는 만들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그 영부인을 탄생하게 한 힘은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1700만 연인은. 여기서 원하는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거기서 탄생한 대통령 부부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할 거라고 믿고 거기를 아마 벗어나는 어떤 그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들은 아마 안 생길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봅니다. 특히 계속 저 말씀드리지만은 그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의 행보를 봐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꾸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고 친근한 그 이미지가 실천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연출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과거에 그 전임 뭐 대통령들이나 영부인들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수가 되고 주목되니까 밑에서 다 짜주고 맞춰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저런 모습이 연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보기에 김정숙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는 또 살림을 열심히 아주 이렇게 살아보신 분이고 이웃들과도 항상 가까이 지냈던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지점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저는 그러니까 그늘진고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그 민심 특보 역할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민심.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영부인이 단순하게 이제 대통령 내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역할도 막중합니다.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자면요. 화면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보면은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 보면 아까 말처럼 표정이라든가 심지어 그 언급 말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밑에서 그 제2 부속 비서관실에서 이게 보좌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오늘 가서는 무슨 말씀 하십시오. 사실 그런 거 다 정해져요. 근데 아까 보니까 현재 비서실 체제가 완비 안 된 친구도 있지만 바로 아까 뭐 돼지 머릿고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 부인들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시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 부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일단 그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의 이 유행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정치 활동형. 미국의 힐러리가 정치 활동형에 가까웠죠. 실제로 또 남편이 그만두자마자 상원에 갔다가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형. 그건 이제 오바마 부인 미셀이 보면 이 아동 비만이나 군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갖다 유발시키는 그런 사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치형. 대통령 부인이 그냥 맨날 국민들의 원성만 듣고 옷만 갈아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 내조. 지금 그림자 내조로 보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그 부인은 거의 활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딸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행인데, 그러면 이제 김정숙 여사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될 건가? 지금 봐서는 이제 사회 활동형인데, 앞으로 이제 저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도 김대중 대통령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또 여성계에 대한 장악력도 굉장했고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사회활동형과 정치활동형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집권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극찬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탈한 행보는 사실 이제 우리 아까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본받은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글쎄요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영원한 친구이고 동지이기도 하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 노 전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또 숙명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오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 영상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경선이 이인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6명, 그 사람들 다 합쳐도 이인재 후보의 여당 후보인지 헷갈리는 사람 내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모아줄 리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인재 씨 표 떨어집니다. 이분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결심을 했고 제 인생을 걸은 거죠. 저도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후보님이 저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후보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안희정 씨를 이제 동업자라고 얘기해왔고. 저야 그렇게 영광이긴 한데, 저가 젊은 사람한테 동업자라고 표현해서 내가 걱정을 했더니, 자네 가족들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그렇게 더 표현했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분 제일 좋으시면 이제 양주 내와라. 다음에 올 땐 술을 자주 사와야겠다 했는데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그냥 두었다.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노무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서 이제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스스로를 이제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패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다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패한 정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본받을 건 받아야 되고 또 극복할 건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이제 자기 측근들이라든가 인사들을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이런 것들도 계승하면서도 극복을 하겠다. 그런 뜻을 항상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라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반면교사로 삼고 완전히 그 적폐를 청산하자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이제 민주정부 3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와 DJ 김대중 정부는 바로 계승과 함께 극복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변호사 사무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한 변호사 사무실을 둘이 같이 열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두 사람 배출하기는 참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 굉장히 정의감이 있고 탈권이 소탈하는 같은 점은 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같이 뭘 하려면 서로 성격이 똑같으면 또 안 돼요. 서로 다른 게 있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좀 이 감성적인 성격에 가깝다면 그리고 좀 뭔가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대립의 타겟을 정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감성보다는 좀 이성이고 좀 신중한 편이고 그다음에 대립의 타겟을 정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거를 좀 덜하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 그런 스타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이 있는데 저는 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아까 실패한 정부냐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뭐 어느 진보 정부 그리고 보수 정부를 떠나서 어디서 완전히 성공한 정부, 완전한 실패한 정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노무현 정부는 바로 그러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런 거를 한 단계 진화시켜가지고 좀 더 성공한 정부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패한 정부라고 해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 인기 이렇게 쭉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노 전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 성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걸 놓고 총체적으로 뭐 실패 정부다 성공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아직도 이르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좀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반면교사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이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은 제대로 뭐 개혁을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또 하다 사실은 그런 거죠. 개혁을 시도하다가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저는 성공이었다고 보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모든 국민, 서민들도 내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 정신을 획기적으로 열어줬다고 하는 부분, 이건 뭐 어떤 정량적인 정치학적인 평가 이전에 뭐 학자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역사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이것이 기여한 부분들은 매우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정치를 일반 국민 시민이 호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특권과 반칙이 어떤 것이고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현재 쌓여있는 누적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백일화에 드러내고 누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역사적 기여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평가를 지금 현 단계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1등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에서 아마 평가에서 뺏겼습니다만. 그래서 앞서 김광덕 본부장 말씀처럼 문재인 지금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온전히 계승을 하고 그러면 이 시대 14년이 지난 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장착된 걸 가지고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했을 때 사실 그런 파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얼마나 엘리트들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고졸인 거를 뻔히 알면서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이렇게 오만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대통령이 된 그분에 대해서 바로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고 모욕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해서 넘어가야 됐던 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는 언론이며 재벌이며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민주화가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님에게
당신은 정치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마음이 착하고 물러서 정치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정부가 어떠한 변곡점을 찍어 주었는지 어떠한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주었는지에 따라서 다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가슴 한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를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친노라고 하는 그 이전에 김대중 YS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정치인, 전업 정치인의 어떤 집권이었다면 친노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의 이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주도하는 최초의 정권이었죠. 그런 어떤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집권 5년에 실망을 하고 또 정오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열렬하게 이렇게 매니아 수준으로 이렇게 팬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팬덤이 가장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친노 친문이라는 부분은 부인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13년과 지금 2017년 사이에 14년이 흐르면서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은 이제 장기 저성장 실업 뭐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또 안보 환경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바뀌었고 사회 구조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도 몇 번이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때 이 공도 있고 과도 있었지만은 노무현 정권이 가장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한 정권은 아니죠. 그게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하더라도요. 논란은 왜 좀 그러느냐? 굉장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사회개혁적으로 할 거라고 봤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대통령 스스로가 시장의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사실상 한국 정치를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부분이 이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경험 부족에서 나온 큰 실수였죠.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미 관계나 북한 문제를 놓고 국민들 내부에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소통을 잘했습니다. 뭐 이 연설도 잘하고요, 감성적이고. 그래서 팬들은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또 이 청와대 안에서는 참모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맞담배도 했다.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분열되고 언론하고도 마지막에 굉장히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노무현 정권이 남긴 또 실패들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 갈 만큼 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이제 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겠죠. 어쨌든 정치적인 환경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출범할 때보다 지금의 조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조건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글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 대통령의 이 집권 초기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약간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지금 뭐 주치 송인성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청와대의 비서진으로 가는 분들이 대부분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일했던 분들, 또 병양균 장관 라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또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지금 상황을 회전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 인생과 역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대부분의 인사는 참모진이거든요. 정부 내각은 또 다른 이 형식의 인사가 돼야 되지만 최소한도 참모진은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직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내각과 소통하면서 야당과도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참모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지켜봐왔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간다. 저는 그 부분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초기에는 집권 초기에 당연히 해야 될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각이라든가 또는 중립적인 여러 기관들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라고 간다면 그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요.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측근들이 이제 다 멀리 떠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동안 뭐 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됐던 분들 사실은 잘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뭐 우리가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던 그런 측근들, 비선들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사실은 다들 이선으로 또는
회의로 나가서 문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은 과거와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노무현 정부의 그동안의 반면교사, 공과 가가 있고요. 분명히 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여의 정치, 깨어있는 시민, 지방 분권, 또 열려있는 행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공들이 있고 반면에 그것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부분을 anything but law라고 하면서 뒤집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실패와 또 성공의 교차가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은 더욱더 키워나가고 그래서 소탈한 행보, 탈권위 행보 또 정책에 대해서 이 야당과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성공을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에 실패한 부분들 야당과 뭐 당시에 뭐 대연정이라든가 탄핵 국면 지금 생각하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고도의 정치력과 또 이 협치의 틀을 만들어서 성공시킬 것인가. 저는 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뭐 다양한 재벌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김상조 교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성공의 단초를 만들기 위한 첫발은 이제 잘 내딛었다. 대신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스템화되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 부정한 그런 시스템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문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과제고 그것이 과거 친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말로 그 약속과 또 그 추억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지금 아마 문 대통령은 이 열흘 동안은 굉장히 소탈한 행보를 했지만 어깨는 무거울 겁니다.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 역사적 책무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뭐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8주기가 다가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서 좀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으면은 한미 FTA도 그렇고 대연정도 그렇고 아마 호평을 받았을 텐데 당시에는 같은 지지층 내에서도 강한 이제 반대에 직면하면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여러 측근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대통령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인사의 폭을 좀 넓혀준다는 의미도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정철 전 비서관 얘기 좀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문재인 이사장님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야권의 어떤 분이 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인 것 같고요.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칠 대로 다 쳤으니까 뭐 민주주의, 평화, 복지, 언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희망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이사장이 그 희망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저는 뭐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양정철 비서관을 양비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뭐 양비라는 말은 물론 양 비서관의 준말인데요. 근데 청와대 우리 비서실에 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다른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뭐 김빈이, 이빈이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양 비서관에 대해서만 그 양비라고 저희가 애칭으로 부르는데 그만큼 우리 양 비서관이 청와대 그 많은 비서관들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참여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곁을 일부러 떠나는 이제 저분들이 있기에 지금 취임 초기에 문 대통령이 좀 높은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만약 저분들 그대로 안 쳤으면 또 패권주의 얘기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실은 그분들을 공식석상에 오히려 그 자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비선 논란 이런 걸 아예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비선이라든지 그 측근에 의한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것을 버리고 더 큰 것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지금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걸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작은 희생으로 오히려 그 큰 행복과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어서 고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난 저분들이 또 떠난 상황에서 또 계속 개입하면 이제 비선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지 않고 정말
이제 손을 떼고 있으면은 나중에 아마 이제 극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임명한 이 부분을 놓고, 사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에 사실은 장애가 됐던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검찰 조직인 부분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검찰 조직에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같이 작용을 해서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저런 인사를 하게 한 게 아닌가.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설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화풀이는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검찰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는가.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좀 해보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실패했었는데 극복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그 권력이 점점 더 비대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그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물론 국정원 댓글 때문에 그 뭐 학명 파동에 이제 휩싸여서 뭐 좌천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학명 파동에 의해서 좌천된 그 이면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나서 갑자기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의 의미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침표, 이정표를 지금 제시해주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자리는 검찰을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도 권력과 정치는 독립돼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건 가운데 하나였던 검찰 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동을 걸었다라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검찰이 들썩이며 또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잠깐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거를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수석이 이제 발표한 것도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지검장 정도면 충분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능력은 된다. 다만 기수가 5기수가 뛰어버렸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옷 받고 나가는 뜻이냐? 뭐 이 검찰 내가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동안의 검찰 관행으로 본다면 다 옷 벗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관행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수가 사실은 지금 23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18기, 19기가 지금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은 사실은 60년생입니다. 사실은 사시도 좀 늦게 됐고요. 또 변호사를 하다가 또 검사를 하다가 또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결국은 윤석열 검사장 한 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여기서의 조직이란 말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검찰을 의미하는 거지 권력에 굴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그런 조직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또 그걸 몸소 실천하면서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로 또 평검사로 사실은 굉장히 큰 수모를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또 해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권력에 군림하고 또 권력에 굴종하면서 사실은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역할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그런 사단들이 결국은 우리 검찰을 농단해왔고 결국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제가 윤석열 이제 지검장에게 놓여 있다. 좀 그런 기대를 국민들도 갖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노 변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지검장 위로 5개 수에 있는 고참들은 전부 사의 표명을 하고 그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식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부 다 나가면 일은 누가 합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에 약간 그 문화가 좀 바뀌어서요. 예전 같으면은 아랫기수의 분이 어떤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던 분들은 다 자리를 비켜주는 걸 관행으로 알았고 미덕으로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승진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자마자 우리 또 그 이창재 그 법무장관 대행하시던 차관과 그다음에 김주현 대검 차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 사표 수리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완규 부천지청장이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청법 34조 1항에 의하면 이런 그 지검장을 임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지금 공석인데 그런 절차 제대로 지켰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었던 이창재 그 차관의 말을 들었다. 사의 표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절차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행이었던 그 김주현 대검 차장의 의견을 이 법무 차관이 들어서 그러면 얘기를 해준 것이냐. 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이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나오고 있지가 않아서 정말로 절차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걸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검찰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검찰 관계자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희망차다, 좋다라는 기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이분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해요.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볼 때 야당에서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다가 항명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익을 줬다. 이건 억지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드 인사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윤석열 그 지검장한테 까다롭고 예를 들면 아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희정, 강금원 이 두 사람을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그 주요 인물들을 직접 구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정말 제대로 검찰 개혁하겠다는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검찰 개혁 인사를 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읽어봐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반대. 그렇게 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검찰정법이라든가 인사 절차라든가 이런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과 그런 데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분에서 개혁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봤듯이.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른 정치권 뉴스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한 열흘 남짓한 이런 상황만 정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갔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연일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당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됐네요. 그 홍준표 전 후보가 미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뭐 바퀴벌레 얘기도 좀 하고 뭐 낮술을 먹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또 바른정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복귀했던 김성태 의원의 얘기 본인이 뭐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난리가 났어요. 매듭이 자꾸 꼬여가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일단 대선 패배, 아까 국민의당하고 대선 패배 후폭풍으로 그러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 와중에 당권 경쟁을 놓고 아주 험한 말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제 홍준표 지금 전 지사는 지금 현재 외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매언일 이렇게 좀 친박과 소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격한 공격을 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이제 당권 도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당권 도전 의지를 하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으로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거를 시사를 하는 그런. 이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선거에서 패했는데 바로 당권 대표가 되고 당권을 쥐고 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한국 정치사에? 예, 과거에는 거의 없던. 과거에는 은퇴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좀 이제 멀리 외유 좀 갔다 오시고 외유를 일단 갔다가 좀 숨을 돌리고 와서 이렇게 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다 다시 복귀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러지만 하여튼 그러는데 지금은 보면 홍준표 전 지사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 맞아요. 심지어 또 유승민, 심상정 후보 두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패배 이후에도 쉬지 않고 어디 가서 칩거하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과거와는 또 달라진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해서 된 걸 보면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건가요?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본선에서 지면은 대체로 은퇴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87년 이후에 재수한 대통령이 아마 한 절반 정도 되죠. 그거를 자기가 근데 그때는 좀 쉬고 했는데 지금은 충전도 하지도 않고 바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가 계신 분이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술 드셨습니까 정말? 그때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되게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버려야 돼. 네?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예, 황 소장님, 이 좀 당을 추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한다 쳐도 좀 수위가 높습니다. 갈등 수위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구속 그리고 또 대선의 참패 지금 지지율 87% 이게 지금 보수 두 정당의 한계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청산 또 어떻게 해야 보수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국민들 앞에 이 콘텐츠로서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저렇게 목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이 전부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백서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정리해야 된다. 뭐 민주당도 백서 내용대로 하지 않았지만 2012년 대선에 패배하고도 교조주의라든지 패권주의라든지 이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은 했어요. 그 뒤에 반성을 실천에 안 옮겨서 그렇지.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백서를 만드는데 수치만 넣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서 주관적인 반성을 제대로 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서로 다 책임 묻지 말자. 그런데 지금 제1야당 자리도 굉장히 짭짤한 자리다. 또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잘 될 리가 없다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근거합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 그랬듯이 비슷한 행보로 갈 거다. 지금 처음이라서 저러지. 좀 있으면 망가져 갈 거니까 3년 뒤에 총선에서는 우리가 일당이 될 거고 다음 대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정권 해소할 거다. 그러려면 내가 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키를 잡고 가야 된다. 지금 그 싸움에 더 눈이 이렇게 다 매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게 되면요. 점점 더 대행적으로 가게 되면서 요즘 프랑스나 유럽에 보면 수십 년 된 정당들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혀 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의 보수의 중심축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숫자는 20명밖에 안 되지만은 자유한국당과는 반대 방향으로 철저히 보수의 기존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요. 또 새로운 안을 내놓고 보수의 정의당 같은 이념 정당으로 장기간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당 안에 지금 20명이 똘똘 뭉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몇 분은 또 좀 있으면 큰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서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 1심이 나왔는데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이게 뭐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하겠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한 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읽혀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김진태 의원이 예. 이제 소위 이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받았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인데 당선 2심, 3심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또 2심, 3심 가면 또 줄어들기도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 강원도 무슨 뭐 공약 이행률이 뭐로서 뭐 전국 3위다 뭐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이제 그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뭐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200만 원 벌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권 바뀐 것을 실감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 뭐 법원이 뭐 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했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아무리 청와대가 힘이 있다 그래도 사법부 판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거로 보고 어쨌든 자기는 자기의 항변하고 하고 소명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그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재판을 보러 가시겠다는 분이 치열한데, 최순실 씨는 뭐 자기가 좀 일찍 대통령 곁을 떠났어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왜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더럽게 보느냐, 나는 이게 깨끗한 사람인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3일 재판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그 검찰 특수본이 구치소에 이제 직접 조사를 방문 조사를 했었을 때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물어보니까 매우 이제 분노를 표현하면서 내가 3년 반 동안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나를 그렇게 더러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발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이 정말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본인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 결국 나를 뇌물로 엮은 것은 이상한 그 누군가의 음모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뒤늦게 후회를 했는데 또 은근히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는 다른 방향이겠습니다. 이제 사고 방식이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한테 뭐 좀 불리하게 하고 하면은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또 뭐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제대로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얘기대로 지금 제대로 안 제 국민들도 미진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아직 제대로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게 법치나 법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인들 상식과. 그러니까 본인 통장이나 본인 손으로 돈을 안 받으면 그건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바로 그저께인가 측근이 받는 거 본인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저께 비선 의료 관련자들이 전원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박채윤이라고 그 사람의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줬어요. 아주 깨알처럼 꼼꼼하게 정호성 비서관 시키고 안종범 수석 비서관 시키고 다 했어요. 근데 이런데 자기는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